마대창 회장의 서재에는 여전히 낮에 햇살이 남아 있었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오장미가 떠난 뒤에도 마대창은 한동안 자리에 앉지 못하고 서재를 서성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정숙희, 쌍둥이, 훔쳐간 아이, 거짓된 며느리, 30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몰려와 노인의 어깨를 짓눌렀다. 마대창은 결국 서랍에서 오래된 전화번호 수첩을 꺼내 들었다. 손때 묻은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멈춘 곳에는 정숙희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지워지지 않는 연필 자국처럼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서도 지워지지 않은 이름이었다. 마대창은 조용히 휴대전화를 들어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여러 번 가고 나서야 낮게 신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낯설지만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목소리였다. 여보세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마대창은 한숨을 삼키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혹시 정숙희 씨 맞습니까? 반대편에서 숨소리가 흔들렸다.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듯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대답이 돌아왔다. 누구세요? 마대창은 창밖 정원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마대창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뒤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마치 시간이 다시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정적이었다. 한참 만에 정숙희의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다. 회장님. 이름 대신 직함으로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두려움 그리고 오래된 습관이 뒤섞여 있었다. 마대창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정숙희 씨,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길지 않도. 지금 당장, 아니 오늘 안에 꼭 만나야겠어. 정숙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다. 설린이 때문인가요? 그 한마디에 마대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노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래. 설린이 때문이고 또 한 명 그 아이 때문이기도 하오. 정숙희의 숨소리가 크게 들렸다. 숨겨온 비밀이 문틈으로 새어나가는 순간이었다.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회장님도 그렇겠죠. 정숙희는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다. 좋아요. 한 번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만나죠. 그날 저녁 마대창은 운전기사를 따로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석에 앉았다. 서늘한 밤 공기가 저택 정원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의 머릿속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목적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병원이었다. 병원 복도 끝 조명이 약간 어둡게 내려앉은 구석방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정숙희였다. 옛날 사진 속에서 보던 선명한 미인은 아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곱고 단단했다. 둘은 잠시 마주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먼저 고개를 숙인 쪽은 마대창이었다. 미안하오. 한마디가 겨우 입 밖으로 나왔다. 정숙희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 그 말 들으려고 부른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 말 뒤에 따라붙는 얇은 떨림 속에는 오래된 상처와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이 묻어 있었다. 둘은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침대 위에는 여전히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마설린이 누워 있었다. 하얀 시트 위에 놓인 가느다란 손이 희미한 빛 아래에서 더 연약해 보였다. 마대창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 손을 조심스럽게 쥐었다. 동석이 딸내 손녀.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이었지만 병실 전체를 울릴 만큼 무거운 감정을 담고 있었다. 정숙희가 침대 반대편에 서서 낮게 말했다. 저 아이가 설린이에요. 제가 지키지 못한 아이. 눈물이 떨어졌지만 그녀는 손으로 눈을 닦지 않았다. 마치 벌을 받듯 눈물이 그대로 흐르게 놔두고 있었다. 마대창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숙희 씨, 3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이제는 다 말해주오. 정숙희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날 제가 병원에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설린이와 장미.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어 하나하나마다 칼날 같은 기억이 묻어 있었다. 회장님은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여자라며 쫓아냈죠. 전 아이들을 품에 안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때 채와 영이 다가왔어요. 도와주겠다고 했죠. 병원비도 내주고 아이들 옷도 사주고 저는 그 여자가 천사인 줄 알았어요. 정숙희의 두 손이 부르르 떨렸다. 그런데 어느 날 장미가 사라졌어요. 간호사가 말하더군요. 친권자인 어머니가 데려갔다고. 병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마대창의 숨이 거칠어졌다. 설린이만 남았어요. 저는 미쳤죠. 병원도 경찰도 모두 저를 의심했어요. 돈 한 푼 없는 미혼모가 쌍둥이를 낳았다고 하니까 다들 한 아이는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숙희는 마설린을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제 이름을 버린 게. 정숙희라는 이름 대신 그냥 간병인 식당 아주머니가 된 게. 마대창은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노인의 어깨가 크게 한번 흔들렸다. 모든 게 내 탓이었구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때 동성 말을 믿었더라면, 내가 그때 자네를 쫓아내지 않았더라면. 정숙희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와서 그 말을 해도 사라진 30년은 돌아오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제라도 진실을 바로잡느냐 아니냐겠죠. 마대창은 마설린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래. 이제라도 바로잡겠어. 그리고 최하영 그 여자가 한 짓은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하오. 그날 밤 마대창은 집무실에서 혼자 서류를 정리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놓여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병원 기록 4본,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4본, 그리고 강백호가 정리한 진술서 초안까지. 노인은 하나씩 서류를 넘겨보았다. 그의 손은 늙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다.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검사장. 나요, 마대창이요. 오랜 인연을 가진 고위 검사가 수화기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회장님. 이런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마대창은 돌려 말하지 않았다. 내 며느리 최하영. 그 여자의 범죄를 정식으로 고발하고 싶소.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검사장은 사안을 직감한 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이야기입니까? 마대창은 책상 위 서류를 바라보며 한마디씩 짚어나갔다. 출생사기, 혼인사기, 상속사기, 유괴, 살인미수, 교통사고 조작, 횡령과 배임까지. 30년치 거짓과 범죄요. 검사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회장님, 이건 언론이 개입되면 국가적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마대창은 단호하게 잘랐다. 언론이 무서웠으면 이 전화도 하지 않았어. 내 아들의 이름을 팔아먹은 여자를 더 이상 며느리로 둘 수는 없으오. 법이 할 일을 하게 해주시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검사장은 마침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식 고발장 접수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며칠 뒤 드림호텔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고급 향수 냄새와 강이 흐르는 대리석 바닥, 웃고 떠드는 고객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한 팀은 대표실로, 한 팀은 본사 재무팀과 비서실로 동시에 향했다. 모든 것은 사전에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다. 대표실 문이 열리자 최하영은 서류를 넘기다 말고 얼굴을 들었다. 순간적으로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여기가 무슨 줄 알고 무단으로 들어옵니까? 선임 수사관이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입니다. 최하영 대표님이시죠? 최하영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죠. 수사관이 차분하게 영장을 내밀었다. 최하영 대표 및 관련자에 대한 특정 경제범죄가 중처벌법 위반, 사기, 유괴, 살인미수 등 혐의 관련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서류 위에 찍힌 붉은 도장이 눈앞에 들어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보였다. 최하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건 오해예요. 무슨 근거로? 수사관이 말을 이었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컴퓨터, 서류, 계좌 기록, 개인 금고까지 전부 확보하겠습니다. 비서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복도에서는 이미 다른 수사관들이 파일 캐비닛과 서버실, 회계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다. 클릭 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가 복도 전체를 채웠다. 최하영은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호텔 앞에는 이미 취재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마이크에는 속보, 특보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설마. 그녀의 입술에서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마대창 당신이?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정도의 움직임은, 이 정도의 속도는 누군가가 직접 문을 열어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수사관이 다시 다가왔다. 최하영 대표님, 잠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형식적인 요청이었지만 사실상 통보에 가까운 목소리였다. 최하영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듯 턱을 들었다. 영장 보여주세요. 수사관은 묵묵히 문서를 다시 펼쳐 보였다. 검은 글씨 사이를 눈으로 따라가던 최하영의 시선이 피의자라는 단어 앞에서 멈췄다. 서류 위에 인쇄된 자신의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다. 대표가 아닌 피의자 최하영. 동행하죠.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비서 하나가 울먹이며 다가왔다. 대표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하영은 비서를 흘끗 쳐다보았다. 30년 동안 수없이 갈아치웠던 비서들 중
지금 이 아이의 이름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회사 일은 계속 돌아가야 해. 주주총회 준비하고 회장님 지시 따르라고. 그녀는 짧게만 말하고 자신의 코트를 집어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졌다. 최화영 대표님, 유전자 검사 결과 조작하셨다는 의혹 인정하십니까? 맞설린 양 유괴 혐의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블랙박스 영상 조작은 사실입니까? 질문이 빗발쳤다. 하지만 최화영은 고개를 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이 카메라들 앞에서 웃으며 인터뷰를 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드림 호텔의 신화, 여성 CEO의 롤모델, 상승 신화의 주인공. 이제는 그 모든 수식어가 사기, 유괴, 살인 미수라는 단어 아래에 깔려 있었다. 경찰서 조사실. 네모난 책상 위에 녹음기가 놓였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자리를 잡았고 변호사가 옆자리에 앉았다. 검사가 녹음 버튼을 누르며 말했다. 피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화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질문은 하나씩 끝이 없이 이어졌다. 30년 전 기획사 대표와의 관계 인정하십니까? 그 아이가 마동석 씨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결혼을 추진하셨습니까? 교통사고 당시 오복길 씨를 향해 트럭을 보낸 것이 본인의 지시입니까? 처음에는 부인했다. 그냥 지원을 좀 받았을 뿐이에요. 임신 시기가 겹쳤을 뿐 저는 마동석 씨 아이를 믿었어요. 사고는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그때와는 달랐다. 블랙박스 영상, 통화 기록, 이메일, 계좌이체 내역, 병원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사람의 진술이 있었다. 특히 양금순의 진술은 결정적이었다. 제가 봤어요. 그날 대표님이 직접 트럭 기사에게 전화를 하는 걸. 그녀의 증언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다. 검사는 차분히 말했지만 단어 선택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피의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명백히 배치됩니다. 거짓 진술을 계속할 경우 향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화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테이블 아래로 내려간 손이 주먹을 쥐었다 풀기를 반복했다. 양형. 그 단어는 그녀에게 처음으로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나는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이 생각이 처음으로 명확한 문장으로 떠올랐다. 조사는 며칠에 걸쳐 이어졌다. 각 혐의가 분리되어 사건별로 다시 하나씩 짚어졌다. 유괴, 출생의 비밀 조작, 혼인사기, 상속사기, 교통사고 살인미수, 증거인멸, 횡령, 배임. 하루는 유치장에서 돌아온 밤 최화영은 벽에 기대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다. 좁은 공간, 차가운 바닥, 얇은 담요. 드림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에서 내려다보던 서울 야경은 이곳에서는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30년이야, 30년을 이렇게 끝내라고? 하지만 아무도 답해주지 않았다. 변호사가 접견실에서 말했다. 현재 혐의만으로도 실형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양형을 위해서라도 일부라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화영은 비웃듯 웃었다. 반성?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무슨 선택을 했는지 알아요? 아무것도 없는 여자였어요. 아무것도. 거리에서 아이 안고 울던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래도 법정에서는 그 이야기가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화영은 묵묵히 그의 말을 들었다. 잠시 후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재판장은 사연에 흔들릴까요? 결과에 흔들릴까요? 변호사는 답하지 못했다. 첫 공판날 법정 앞에는 또다시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몰려들었다. 드림 그룹 며느리 출생의 비밀 사기극 30년 거짓의 제국 법정에 서다. 굵은 글씨로 인쇄된 헤드라인이 신문과 포털 메인을 뒤덮었다. 법정 안.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다. 피고인석에 선 최화영은 재소자복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손목에는 눈에 띄지 않게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재판장은 사건 번호를 확인한 뒤 검찰에 공소사실 낭독을 지시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두꺼운 서류철을 펼쳤다. 피고인 최화영은 30년 전. 검찰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메웠다. 출생의 비밀 조작, 유전자 검사 회피, 혼인 사기, 재산상 이득, 유괴, 살인미수, 증거인멸. 하나하나 읽혀 내려가는 공소사실 속에서 최화영의 30년이 회부되었다. 영광도, 노력도, 능력도, 성취도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범죄의 구조와 패턴뿐이었다. 방청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강준호, 강백호, 강남봉, 한영자, 그리고 오정미와 마대창 회장까지.
각자의 얼굴에는 다른 감정이 어리고 있었지만 공통된 것 하나는 있었다. 이제 이 거짓의 끝을 봐야 한다는 결심.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물었다. 피고인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은? 채와 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일부는 인정합니다. 법정 안에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검사가 차분히 되물었다. 피고인 잘못된 선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선택으로 인해 삶이 파괴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사과는 있으십니까? 채와 영의 시선이 방청석을 스쳤다. 코마 상태로 누워있는 마설린 대신 앉아있는 오장미, 하루아침에 사기극의 증거물이 되어버린 강준호, 그리고 강백호의 가족 양금순, 오복길, 정숙희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미안합니다. 입 밖으로 나온 사과는 짧았지만 법정의 공기를 흔들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양형을 위한 전략인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었다. 검사는 증인 신문을 이어갔다. 양금순, 오복길, 기획사 대표, 병원 관계자, 흥신소 소장, 그리고 정숙희까지 각 증인이 증언석에 서서 각자의 기억과 상처를 토해냈다. 정숙희가 증언을 마칠 때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저는 30년 동안 제 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 딸들은 서로를 대신해 상처를 떠안고 있었더군요. 재판장은 조용히 말했다. 증인 힘드실 텐데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숙희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돌아갔다. 공판은 여러 차례 이어졌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 증거 채택 여부, 법리 다툼, 양형 자료 제출. 하지만 사건의 골격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침내 결심 공판 날이 되었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요청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줄어든 듯 고요해졌다. 채와 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고인석의 난간을 가볍게 잡고 방청석을 한번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에 마대창 회장이 들어왔다. 오래전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며느리가 되게 해달라고 빌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단 하나였다. 그때는 거짓이었고 지금은 모든 거짓이 벗겨진 상태라는 것. 저는 30년 전 아무것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를 팔아 제 인생을 사는 선택을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숨을 삼켰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이제는 압니다. 버틴다고 사라지는 죄는 없다는 걸요. 제가 쌓아 올린 건 제국이 아니라 감옥행 사다리였다는 것도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강준호를 바라봤다. 준호 씨. 그녀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아들을 그렇게 불렀다. 당신을 도구로 쓴 건 틀림없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당신을 이용하면서 기쁘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 말이 용서받기 위한 변명으로 들린다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변명할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로 그녀는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판사님, 법이 할 일을 하십시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이 사회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일 것 같습니다. 재판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선고 기일을 알린 뒤 퇴정했다. 선고 날, 법정은 다시 한번 가득 찼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재판장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피고인 채와 영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굵고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 안을 울렸다. 형량은 무겁고도 분명했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누군가는 씁쓸한 숨을 내쉬었다. 마대창 회장은 눈을 감았다 떴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호송 준비를 위해 교도관들이 피고인석으로 다가왔다. 수갑이 다시 채워졌다. 찰칵 소리가 법정의 마지막 문장을 찍었다. 나가는 길, 채와 영은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사람은 강준호였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연민도 아닌 냉정한 결심만이 남아있었다. 둘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그녀는 입모양으로만 중얼거렸다. 미안해. 그 말은 소리로 나오지 않았지만 강준호는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등을 돌렸다. 법정 건물 밖 하늘은 맑았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쾌청하다는 말이 떠오르지 않는 날이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비가 내리고 있었다.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 안 채와 영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철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 건물, 사람들. 한때 그녀가 지배하려 했던, 아니 소유하려 했던 세상이었다. 30년. 그녀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30년을 걸어 올라와 여기로 떨어지는구나. 하지만 이번엔 그 말 뒤에 다른 생각이 따라왔다. 내가 떨어져야 누군가는 올라갈 수 있겠지. 그녀는 눈을 감았다. 스스로 선택한 길의 끝이었다. 크게 보면 비극이었고 작게 보면 인과응보였다. 그리고 그 시간 마대창 회장의 서재에서는 다른 결심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숙희 씨. 노인은 전화기 너머의 여인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과 당신 딸들, 그리고 내 손주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어. 정숙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회장님,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거짓의 시대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 위에 새로 쌓아 올릴 시간뿐이었다. 채와 영의 시간은 감옥 벽 안으로 사라져갔고 오장미의 시간, 마설린의 시간, 정숙희의 시간이 비로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